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오늘 70회입니다. 예, 오늘은 바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바둑이라는 게 사실은 두는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바둑이 굉장히 심오하고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도 사실은 바둑 이게 틀어놓고 바둑 테레비 틀어놓고 있으면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들이 그냥 아주 그냥 질색팔색하고 집에 안에 들어가서 보라고 막 그러는데 임 기자도 바둑 모르죠? 네, 응답하라의 최택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셨어요? 누구죠 이름이? 최택이라고 거기서 최택. 예, 극중 이름이 최택이에요. 그 최택이 아마 그 이창호 구단 맞습니다. 한다는 건데 돌부처라는 사람인데 이 참 모르면 정말 따분하고 그 바둑판에 흰돌 까만 돌 이렇게 어떻게 노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바둑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그 알파고라 그래요. 알파고가 이게 그 바둑을 일본말로 고라고 해서 조금 뭐라 그러나 좀 기분이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알파고 프로그램하고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 바둑 대결을 벌인다 이런 뉴스가 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바둑 이야기인데 사실 바둑 이야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 팟캐스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바둑에 얽힌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바둑 때문에 한성 백제 초기죠.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론 너무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 때문에 한성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언제 열려요? 대결이? 3월 9일부터 5번 대국을 5판 3선승제라고 하는 거죠. 열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대결을 하는 건데 룰은 어떻게 정했어요? 이 중국 룰이라 하는데요. 7집 반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 알파고가 중국 룰을 토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룰은 중국 룰이고 이름은 일본 이름이고 그래서 좀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해갖고 이제 세계 대결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이제 또 의미는 있을 것 같고 그 18개월 동안이나 이제 중국 룰로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상금은 $100만 이상 그래서 만약에 전승을 하게 될 경우는 이세돌 구단이 전승을 하게 될 경우는 1억 한 4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파고가 이기면 상금은 유니세프하고 과학단체, 바둑 관련 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고 실력은 좋은가요? 예, 지난번에 그 알파고가 이제 중국계 유럽 챔피언인데 판후이라는 2단입니다. 프로 2단한테 5번 모두 이겼다는 이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력이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대국을 이제 그 기보를 통해서 본 이 국내 전문 기사들은 이세돌 구단이 상대도 안 되게 이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는 호선이 아니라 정선의 수준이라는데 호선 정선을 잘 모르실 텐데 이 바둑돌을 까만 돌부터 먼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 놓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정해 갖고 당신은 까만 돌로 해 그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실력이 처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알파고도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해서 먼저 이렇게 정해서 놓는 정선의 개념으로 하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러죠. 호선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을 가려갖고 까만 돌이든 하얀 돌이든 누가 이렇게 아무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는 이 선으로 해라고 까만 돌로 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알파고 실력이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아마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글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바둑을 가르칠 생각을 했을까요? 구글도 그렇고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이 인간의 감정과 직관 이런 그런 걸 사실은 이 기계에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체스, 그 서양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체스 챔피언을 인공지능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에서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컴퓨터가 인간에게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미지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능력이
98.52%라 그러는데 네. 인간이 한 97.53%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정도 이제 앞서다 그래서 이미지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인간을 앞선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도 그런 이치로 바둑 공부를 하는데 3천만 게임 이상의 프로 기사 바둑 대국 장면을 이미지로 인식을 해갖고 그걸 판세를 분석하고 좋은 수를 찾아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체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겼지만 이 바둑은 엄청난 수가 있거든요. 수가 네.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 직관, 통찰력 이런 걸 발휘해 갖고 국면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만약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이기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그리고 이제 입신의 경지라 그러거든요. 구단이라는 거는 네. 프로바둑기사 구단은 신의 경지에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입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 구단, 입신의 마음, 감정, 직관을 통찰했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바둑 팬이긴 한데 원래는 이세돌 구단의 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단체전에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10대 선수인데 커제 구단한테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어서 약간 좀 이거 그렇고 저는 이제 이창호 구단의 팬인데 어쨌든 이대군만큼은 그래도 이세돌 구단의 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기계한테 지는 꼴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커제라는 이세돌 구단 라이벌도 굉장히 평소에는 그 이세돌 구단의 감정을 좀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자극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만큼은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알파고 개발자가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5년 안에 이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를 이세돌 같은 최고수를 이길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모골이 송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판후이 2단하고 오전 전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달 정도 이상의 그 뭐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또 늘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바둑의 수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길래 인공지능의 도전을 그렇게 끈질기게 받는 거예요? 바둑판 뭐 모르실 텐데요. 바둑판 보면은 가로 세로의 줄이 19개씩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9 곱하기 19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경우의 수 그 점이 361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흑갑에게 이제 첫 수를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를 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팩토리얼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361 곱하기 360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수학의 젬병인데. 뭐 저도 수학의 젬병인데요. 그러니까 바둑알 두 개를 놓을 때 경우의 수는 361 곱하기 360이면 12만 9,960까지. 계산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그러니까 하나씩 놓는 데만 해도 경우의 수가 13만 가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씩 그러니까 네 개의 바둑알을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67억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흑돌이 세 번씩 그 6번을 놓는 경우는 계산해 보면 5경이 넘어가요. 5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굳이 계산해 갖고 예를 들자면 361부터 60, 59, 58 쭉 해갖고 1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10의 170제곱까지 나오거든요. 10의 170제곱이라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한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10의 80에서 100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재미있는 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둑판의 한가운데 점 이거를 1,000원이라 그랬어요. 이 1,000원이라는 건 사실은 하늘의 으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바둑판의 가운데 그 점을 1,000원이라고 하는데 우주와 견져갖고 한가운데 점을 이제 하늘의 중심인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바둑을 대하는 것은 상 굉장한 해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주하고 비교를 했으니까요. 그 바둑 두는 분들이 그러시길 그 똑같이 둔 바둑이 한 판도 없다면서요? 예, 뭐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가 무한대니까 어떻게 같은 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둑의 역사가 어디부터 뿌리를 두냐면 우리가 중국의 요순시대, 뭐 예. 성군이 치세했다는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5,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랬는데도 같은 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로 또 계산이 안 되는 룰이 있어요. 바둑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패라든가 예. 또 먹여치기라든가 되따기라든가 이게 죽었는데 다시 막 네. 사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지경 같은 룰이 더 있어갖고 절대 같은 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이 두어졌던 한 2만 판 정도를 검토해봐도 30수 이상이 뭐 지나가면 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두는 대로 끝까지 흉내내가지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흉내바둑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찌게 두면 예. 그 대각선 쪽으로 반대로 똑같이 그 두면 대각선 쪽으로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1929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오청원 구단이라는 사람이 뭐 기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치훈 구단의 뭐 스승인데 예.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후지사와 호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해봉 구단한테 뭐 흉내바둑을 뒀는데 근데 결국 어떤 흉내바둑도 70수를 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대각선 쪽으로 상대방이 두는 그대로 흉내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두다 말고 뭐 이렇게 상대방 대각선을 두다 말고 어떤 사람이 가운데 1,000원점을 두게 되면 대각에 반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1,000원점에 두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무엇보다도 흉내바둑은 가능한 건데요. 승부를 펼치려고 바둑을 두는데 흉내바둑 해갖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못하러 그러면 바둑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흉내바둑이라는 것도 전략 전술의 하나인데 이 두다가 상대방 내가 이제 처음 이렇게 두는 게 좀 부족하면 상대방이 따라두면은 상대방하고 같은 수준이 되지만 예. 그 중간에 하다가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흉내바둑을 버리거든요. 예. 다 더 좋은 수를 찾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둑인 거죠. 그래서 절대 같은 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둑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했지만은 바둑은 컴퓨터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 직관 그래서 네. 이 상황에 맞게 표현되는데 이 기계로 하다 보면 같은 판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은 사실은 지 마음대로 두고 순간순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찾겠다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바둑이 요순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깊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둑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난가의 전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가라는 게 이제 그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해서 이 뭐 바둑 두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는 그런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고 그렇고요.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 그래서 수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운둔한다는 뜻에서 좌운이고 뭐 흑돌과 백돌을 의미해서 이제 오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까마귀와 해오라기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근심을 잊게 한다 하고 해서 이제 망우라고도 하는데 이 보통 축구나 뭐 야구나 뭐 무슨 운동이나 모든 오락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10대하고 70대가 견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바둑만큼은 그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도 뭐 초월해 갖고 세대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지금 조은현 구단 뭐 60이 넘은 분하고 예를 들면 10대 뭐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네. 둘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심오한 이 오락이라고 봐야죠. 근데 바둑의 기원이 정확하게 뭐예요? 아까 이제 그 요임금 요순 시대라 그랬는데 이 중국 그 태평성군이라는 요 임금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단주라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요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은 단주였는데 이 단주가 덕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좀 이게 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내 아들 단주는 덕이 없고 늘 싸움만 좋아한다고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요임금이 단주를 가르치려고 바둑을 만들었다라는 그 문헌이 많습니다. 공장님도 바둑을 두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그 논어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 쓸 곳이 없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바둑과 장기라는 게 있지 않냐. 그래도 그걸 하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논어에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빈둥빈둥 노느니 바둑과 장기로 마음을 다잡아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이족이 유독 바둑을 좋아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서 북사, 주서, 뭐 수서 이런 데 보면 일제히 뭐 고구려와 백제인들이 바둑을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백제가 바둑 때문에 망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성백제는 그 삼국 사기를 보면 바둑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국 사기 보면 고구려가 그 장수왕이 즉위한 뒤, 아니 뭐 그 전에 광개토약대왕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 백제에 대해서 이제 처절하게 이제 복수전을 이제 그 감행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래 조상이 같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고구려 백제 건국 신화를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주몽이 그 북부여를 탈출해 갖고 이제 졸본부여로 망명하기 전에 예씨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 갖고 이제 임신을 예. 한 상태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유복자였죠. 그러니까 예. 주몽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이제 졸본부여로 도망을 왔는데 이 예씨 부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인 거죠. 근데 주몽이 예씨 부인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졸본부유를 탈출한 다음에 또 졸본부유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설이 나뉘는데요. 삼국사기에 두 가지 설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 뭐냐면 주몽이 이 졸본부여로 와갖고 졸본부여 임금의 둘째 딸하고 잘 보였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두 아들이 비류와 언조고 그 형이 비류고 이제 동생이 온조인데 예. 그 나중에 이제 백제를 세운 분은 이제 온조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설은 뭐예요? 이 삼국사의 또 다른 설이라고 소개한 게 뭐냐면 주몽이 북부여로에서 쫓겨나갖고 졸본부여로 망명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졸본부여의 재력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그 재벌이죠. 예. 거기에 연타발이라는 사람의 딸, 이 사람이 소선호라고 돼 있습니다. 그 네. 주몽 옛날에 드라마 보면 소선호로 네, 맞습니다. 한혜진이 나오거든요. 네. 그 탤런트 한혜진이 나오는데 예. 지금도 그 아주 그 어릴 때 그 한혜진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소선호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시에 소선호는 이미 아들을 둘 두고 있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과부였는데 이 소선호가 재혼한 셈이죠. 그러니까 소선호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이제 비류와 온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비류와 온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선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의 아들, 재벌의 딸인 소선호가 예. 남편을 굉장히 그 고구려 창업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운 거죠. 주몽이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봐야죠.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이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몽에게는 북부여를 탈출하기 전에 결혼했던 예씨가 예. 유복자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유리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 유복자 유리왕이 나중에 이제 그 좀 커갖고 고구려로 와서 친아버지를 주몽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아들이 왔으니까 주몽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주 갈대처럼 바뀌는데 이게 자기 친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자로 바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류와 온조는 졸지에 천덕꾸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 창업을 도왔는데 이제 나라가 유리한테 속해게 됐구나. 우리는 결국 혹에 불과한 신세로구나 하면서 이제 아주 한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선호하고 수많은 백성들하고 이제 데리고 남한으로 탈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제 월남했다는 거죠. 그 백제라는 거죠. 뭐 어찌됐든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역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 당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창업하려고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남한으로 망명했으니까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형제 자매 간 식구들 간의 어떤 그 싸움 이런 게 한바탕 붙으면 더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끊을 수도 없는 그렇죠. 얼굴을 안 보면 되지만 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맨날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엄청나게 싸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제가 강했습니다. 사실 고구려는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예.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백제는 근초고왕 우리가 뭐 백제의 최전성기가 근초고왕 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설을 보면 백제가 요서 지방을 경략했다는 뭐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주류사학계에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볼 기회가 있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백제가 371년에 근구수왕 때 이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이는 그런 뭐 이 정가를 올리고 뭐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이제 계속 복수전을 별로왔고 광개토대왕 때 그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백제를 아주 핍박을 하게 돼서 특히나 이제 장수왕이 택한 전략이 스파이전입니다. 스파이전이라면 간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둑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극비리에 그 장수왕이 백제에서 암약할 첩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때 그 승려 도림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섭니다. 이 도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국수라고 불렸. 그러니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네. 나라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국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수라고 일컬어질 만큼 해서 바둑의 최고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백제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원래 그 이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어떻게 백제 계로왕을 한번 꼬셔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럼 도림이 계로왕한테 어떻게 접근했어요? 이제 백제로 탈출해 갖고 아 내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갖고 지금 저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항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임금님께 바둑을 한 수를 지도하고 싶다라고 접근을 하니까 이 계로왕이 도림을 불러서 이제 바둑을 한번 더 보니까 과연 국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로왕이 아 이제 도림을 상객으로 모시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났냐 그러면서 아주 엄청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바둑이라는 게 저도 그런데 네. 한번 이렇게 두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져요. 그래서 아주 그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계로왕이 그 도림하고 둔 바둑에 푹 빠져버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각을 이제 드러내죠. 이제 이렇게 푹 빠졌다는 걸 알고 도림이 슬슬 마각을 드러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임금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는 천의 요새인데 그러니 지금 보니까 성과 궁실 이런 게 너무 이게 허름하다.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이게 뭐 수리도 안 되고 이래갖고 이게 되겠냐. 이게 백제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 가옥이 또 자주 강물에 허물어진다. 이게 어디냐면 이 지금으로 따지면 풍납소송 쪽이거든요. 그 성내동 그쪽이기 때문에 강물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강물에 허물어지고 그런 게 홍수가 많이 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로왕이 알겠다라 그러면서 찬성을 하면서 이 도림의 말을 혹 빠져갖고 이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해갖고 흙을 쪄갖고 성을 쌓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궁실, 누각, 사대를 지으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공공해져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승려 도림의 계책이 성공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니까 도림이 이제 고구려로 달려가고 장수왕한테 고합니다. 이제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 정벌에 나서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475년 9월에 이 고구려원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괴로왕이 그제서야 땅이 꺼져라고 후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간사한 자의 말을 믿다니 백성들은 이제 도탄에 빠졌고 군대는 약하다. 이렇게 화급한데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는구나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이제 결국 참담한 최후를 맞아서 이 결국 목이 베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가 정말 기원전 18년부터 기원 후 475년 한 그 493년 정도 되는 거죠. 정말로 번성했던 한성기의 어떤 그런 영화를 끝내고 종막을 고하고 이제 이 공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가 이제 풍납소송입니다. 결국 임금의 빗나간 바둑사랑이 망국의 나락으로 빠뜨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백제 시조 아까 얘기했듯이 온조왕이잖아요. 네. 온조왕이 처음에 궁궐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미불로 화이불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지금도 뭐 유명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게 지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계로왕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궁궐을 이제 짓는 바람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침공에 속수무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근데 신라 사람들도 바둑을 엄청 좋아했다면서요? 예, 뭐 고구려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도 그랬다는데요. 이 일화가 있습니다. 효성왕 때인데 이게 그 8세기 때예요. 그 태자 시절에 이 효성왕이 궁정, 그 궁궐의 잣나무 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충이라는 굉장히 어진 선비하고 바둑을 두면서 그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태자 시절이었으니까. 내 너를 잊지 않겠다. 혹여 나중에 이 너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효성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이 신하 어진 선비인 신충을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충이 원망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딱 붙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충이 부른 노래가 삽시간에 이제 퍼지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노래를 듣고 왕이 신충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무릎을 치고 아 내가 이 신충을 잊었었구나라고 벼슬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뭐 이적이 또 행해지고 뭐 그랬다 그런 거죠. 근데 당나라가 신라에 사신을 보낼 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다면서요? 그 얼마 전에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우리나라 방문할 때도 그 같이 온 사람이 바둑 기사 창하오라는 사람을 데려왔거든요. 예. 그 사실 창하오가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창호 구단하고 굉장히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둑 외교를 벌인 건데 이미 이제 그 1300년 전에 예. 그 중국이 또 그 신라를 상대로 바둑 외교를 펼쳤다. 그것이 이제 뭐 지금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라 언제 때 일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효성왕 때인데요. 738년입니다. 당시에 그 황제가 당나라 황제가 현종이었는데 네.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신라는 군자의 나라란다. 이 중국과도 비교할 만한 그런 나라다. 그들에게는 이 어떻게 보면 대국의 유교가 융성함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게 신라 사람들은 또 바둑도 잘 둔다는구나. 그러니까 당나라 바둑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고 오너라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당현종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양계응을 부사로 삼아서 보냈다. 그러니까 부사라는 건 이제 정사의 다음, 예. 그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어떻게 이 사절단장 바로 밑에 부단장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보내가지고 신라의 바둑 고수들이 전부 양계응이 밑에서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효성왕이 당나라 사절단한테 금과 보물, 약품 등을 이제 하사했다 이런 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바둑 실력이 당나라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나라는 바둑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했거든요. 예. 공정이 뭐 기대소라는 거를 전문 기사 제도를 두고 뭐 이랬는데 지금도 중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종 같은 경우는 이 바둑을 잘 둔다니까 신라 사람들이 선진 바둑의 실력을 한번 뽐내고 싶었겠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신라는 15줄 바둑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분황사에서 이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게 15줄짜리 바둑판이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당나라는 19줄 바둑을 뒀거든요. 그 지금 19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19줄 바둑을 둔 당나라한테 15줄 바둑이 좀 어색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승패가 어땠는지는 정확한 상황은 기록은 안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나라 국수 양계응에서 이제 신라 고수들이 그 돌아가면서 반상 대결을 벌였을 건데 뭐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당나라 신라 바둑 대결로 서라벌이 떠들썩했겠네요. 고수들이 연전연패했다 그러는 거죠. 신라 고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효성왕이 그 신라 기사들을 한 수 지도해준 예. 양계응한테 이제 상을 내리는 거죠. 요즘에도 국가 대항전을 하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에 뭐 농심 십남연배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세계 바둑 최강전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예. 당시에 1300년 전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계응을 대표로 하는 중국 팀, 그다음에 이제 신라 팀. 그래서 뭐 연승 대결 뭐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 단체전에서 당나라가 이제 전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이 많이 이기지 않나요? 요즘 이제 중국도 엄청 강해져 갖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커제라는 19살 소년 기사 때문에 예. 한국 기사들이 아주 힘을 못 피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막 테레비 볼 때마다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역대 성적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뭐 중국보다는 앞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뽑아봤는데 이 한국과 중국이 맞붙었던 어떤 세계대 타이틀전을 보니까 93승 44패 뭐 이렇게 나오고 이 1988년에 후지츠배가 시작된 이후에 22차례 국가대항전에서는 22승 4패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지만 1277년 전에 비교한다고 1300년 전이죠. 예. 3년 벽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찌 보면 신라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보았던 당나라 양계응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중국인들이 보고 있는 이창호 구단 한때 이창호 구단을 이길 수 있는 중국 선수가 없었거든요. 예. 뭐 시진핑하고 같이 왔던 창하오도 십몇 연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꿀렸던 그런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이세돌 구단하고 중국의 구리 구단하고 이제 10번기를 펼쳤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6승 2패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중국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는 뭐 한국 중국이 뭐 박터지게 싸우고 뭐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로봇 상대로 이기는 법을 함께 이제 공부해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수가 무한대인 바둑에서조차 인간이 진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감정, 직관, 통찰력을 지배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인간을 통치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이 개발자 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알파고를 인간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조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도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의미심장한데 인간이 잘못
만들면 그렇죠. 이 무서운 존재도 될 수 있다. 인간을 네. 능가하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해칠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인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요번에 하여튼 그 바둑 그 대결이 좀 예. 관심이 가는데 바둑을 못 두던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인간과 그 로봇, 인공지능의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